그 경무대의 측근들이 이승만한테 들어가는,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솔직한 얘기로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각하만 보면 눈물이 흐르고 씨발 이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승만 빨아먹어가지고 정치질을 졸라 어떻게 하면 장관에 먹지? 어떻게 하면 또 당선하지? 뭐 이런 거 생각했겠지,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쯤 되면요, 여러 회고록과 증언들에 의해서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 옛날엔 청와대 이전에 경무대라는 데서 살았었어요. 그 경무대의 측근들이 이승만한테 들어가는,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한 1958년 이후부터는 약간 이 양반이 약간 좀 허수아비 감성이 있어요. 이제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빨아먹을 단물이 좀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거물 좀 이런 거지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듣고 좀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기붕 씨, 이기붕 씨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유명하죠? 이 양반 부통령 한번 떨어졌잖아. 누구한테 떨어졌어? 장면한테 떨어져요. 장면한테. 장면한테 떨어지잖아. 일단은 부통령은 부통령인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이기붕 씨는. 근데 부통령도 떨어지는데 무슨 대통령이야, 걔 조지나. 이기붕 씨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인기 많고 막 그런 정치인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 양반은 그냥 스펙이 어떤 그 스펙이 있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요, 일단은. 48년도에. 그 다음 서울시장을 해. 이젠 서울시장 그냥 꽂았어. 그리고 국방부 장관 잠깐 해요. 살짝 좀 스펙용으로 앉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국회의장을 3번 연속해요. 끝이야. 지금으로 보면 스펙이 화려한데 이게 전부 다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 때야, 이승만 정부 때. 그 낙하산 감성이 있어. 이게 지금 이 엄청나다는 이 스펙들이 대단한 건 맞지만 낙하산 감성이 있는 거예요. 낙하산. 자유당이 이정재 씨 같은 정치 깡패들하고 손잡죠? 이거 이기붕 씨 때문이에요. 이기붕 씨. 사실은 이기붕 씨가 설계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기붕 씨는 이승만 죽으면 어차피 자유당 내부에서 자기가 1인자고 지금도 이승만의 정치적 후계자도 나고 일단은 자유당 안에서 무조건 이승만 다음에는 이기붕이다라는 생각 가진 애들만 남고 아닌 새끼들은 다 족치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정치 깡패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당이 다른 당을 상대로만 정치 깡패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자유당의 내부를 조지기 위해서도 정치 깡패를 써요, 이기붕 씨가. 그러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대였어 그때. 그죠? 야인 시대에 나오는 이정재 씨 있죠. 이정재 씨. 이 사람이 야인 시대에 나오는 이정재 씨야. 이 양반 실제로 국회의원 40명 넘게 암살하려고 그랬었어요. 결국엔 실패하는데 그 정도로 법이 대충 진짜 있으나 마나 있었어. 그래서 1958년 이후부터 1958, 59, 60년도에 이제 하야하잖아. 이 3년은 이승만이라는 인물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사를 공부하면 안 돼요. 이기붕 씨랑 자유당이랑 정치 깡패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 양반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많이 막대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도 개새끼야. 어떻게 이승만 욕을 안 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보고 살 건데 뭐 하려고 제 방송을 보러 왔어요. 그냥 뭐 이승만 욕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욕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내가 언제 뭐 두둔하라 그랬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달리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1960년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 씨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5살이었어요. 이때 솔직한 얘기로 선거 나가는 게 말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85살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죽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죠? 그렇지,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기붕 씨가 솔직한 얘기로 이승만이 이제 죽으면은 바통 터치를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받게 되는 거를 노리고 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가능성이 뭐 팩트로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누구누구였느냐? 이승만, 조봉암, 조병옥. 근데 3파전이 될 예정이었는데 단독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당선돼요. 단독 후보라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단 첫 번째, 일단 조봉암 선생은 간첩으로 물려서 죽어요. 사형당해. 그리고 조병옥 박사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제. 어차피 이 위에는 단독 후보잖아. 됐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제. 여기가. 자, 이 타이밍에 이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단독 후보였던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인데 굳이 구태여 기어이 기어코 왜 부정선거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 3.15 부정선거까지 가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당연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죠. 3.15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이승만 박사는. 왜? 단독 후보잖아요. 단독 후보인데 뭐하러 부정선거를 하죠? 부통령 때문에 한 겁니다. 사실 이기붕 씨가. 부통령 때문에. 자,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또 대통령 후보 이승만 단독 부통령 후보 이기붕 vs 또 장면 떨어졌어요. 저번에 장면한테 털렸어. 이 선거는 이승만은 곧 죽는다. 그러면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된다 선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이기붕 씨 얘기만 할 거 없어요. 장면 씨도 마찬가지예요. 장면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통령으로 나 장면이 당선되는 순간 이 양반 죽으면은 내가 권한대행 된다. 이런 게 또 염두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그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랬어. 자유당 의석수가 요 정도인데 민주당은 16석에서 79석까지 올랐단 말이야. 불안한 거야 이기붕 씨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수작을 시작합니다. 우선 뇌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투자 이기붕. 배급 투자 이기붕. 씹어졌습니다. 각본, 감독, 주연, 배급 투자까지 다 이기붕. 자, 일단은 이 부통령 선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수작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단독 후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필요가 없어. 지금 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수작을 오지게 부려야 돼 지금 이기붕 씨는. 자, 첫 번째 일단 뇌물 뿌리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해요. 투표함에 아직 투표 시작도 안 했는데 투표통 안에 이미 이기붕 찍어놓은 표를 오지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도 찍어놔요. 이승만 이기붕 찍어놓은 표 오지게 넣어놓고 참관인들 중에 저 때도 참관인이 요즘도 선거 하면은 투표하면 여당 참관인 야당 참관인 각 정당별 참관인들 있잖아요. 야당 참관인들 접해서 내쫓아버려요. 별의별 추잡한 짓거리는 다 했어요. 그리고 장면 선생을 뽑은 그 표들 있죠. 부통령에 거기다가 일부러 다른 이상한 도장 찍고 이상한 그 글 막 쓰고 막 이미 도장이 찍혀는 있으니까 장면 선생한테 저거를 무효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짓을 해요. 막 별짓거리 다 있어. 그리고 당시에 내무부 장관 최인규 장관 피셜이야 이건. 비합법적 수단을 어떠한 수단까지 동원해서라도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선생이 당선되게 해라. 전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나왔는데 소송 제기한 일이 있냐? 전 세계에 없다 이 말이야. 법은 나중이다. 법은 나중이고 콩밥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이런 소리까지 대놓고 했대요. 내무부 장관이. 이 사람도 자유당 사람이에요. 자유당 사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기붕 씨가 79.19를 받습니다. 장면 선생은 직전에 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17.51이 떠요. 17.51.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 갭이 너무 심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오늘의 핵심이죠. 이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리드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드를 했든 안 했든 책임이 있다. 당연하지 그거는. 이 양반이 리드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책임이 있어요. 이 양반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왜 끝내냐는 거야. 거기서 끝낼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역사를 뭐 하려고 공부해. 자, 1960년 대선에서 의문인 게 뭐냐면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승만 박사는 단독 후보였고 이기붕 씨만 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기붕 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오더를 내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대박이에요. 당시 저 3월 15일 이후에
이후에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4월 12일입니다 이게. 3월 15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한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시위를 일으키고 시위가 일어나고 부정선거라면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이야. 4월 12일이야. 국무회의록입니다. 국무회의가 뭐예요?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아니면 요즘은 국무총리랑 장관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국무회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선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장관들이 갑자기 공산 좌익분자들의 선동인 듯하다. 저 시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전체가 있는데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장관들이 자꾸 엄한 소리를 해.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요. 이거 선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되지 않았는데 왜 저기서 지금 학생들하고 다 난리가 났냐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며칠 지나도. 그러니까 장관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딴소리를 해요. 그 국무회의록을 보면은. 아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장관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이야. 회고록. 이승만 정부 당시에 장관했던 사람들의 회고록 내용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대통령 그만두면 우리 국민들이 안 다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승만 정부의 측근이잖아. 측근의 회고록이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다 믿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쪽 자료를 봤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사관이 미국 정부랑 외교 라인으로 주고받았던 문서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 공개된 걸 보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 보낸 이제 문서인데 이게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을 때야. 4.19 혁명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미국 대사관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 대사를 만나요 이때. 만났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들었나 봐 이때. 내가 믿는 장관들이 설마 그런 부정선거까지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 문서가 나와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럼 이승만은 책임이 없다는 거냐. 아니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본인이 어찌되었든 자유당이라던가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사람들이잖아요. 본인의 사람들이 본인의 통수를 치고 본인의 본인 모르게 뭘 했든 간에 이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양반은. 책임이 없지 않아요. 절대로. 다만 내가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부정선거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이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책임이 있냐 없냐도 개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추정하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다요 채널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를 안 했어도 이승만 대통령 이 양반은 자유당이랑 정치깡패들이 살치고 다니게 내버려뒀고 이 양반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만 꽂혀가지고 지금 난리 지금 지랄 발광 떠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양반이 부정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했더라도 이 양반이 그 이전에 자유당이나 정치깡패들 이용해가지고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으로 여러 짓거리들을 했잖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양반은. 그죠? 다시 3.15 부정선거 날로 돌아가서 이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 근데 이게 있어요. 이승만 정부가 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수많은 국민들이 4.19 혁명 같은 걸 일으켜서 이승만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 전부터 3월 15일 선거였어요. 근데 2월 28일 3월 8일처럼 선거가 이미 아직 시작이 안 된 시점부터도 전국적으로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가, 학생 시위가 있었어요. 이 학생 시위들도 자유당 이승만 정부 이기붕 씨는 조져요. 강압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뻥 터진 거야. 이미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까지 뻥 터졌으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상할 게 없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경남 마산에서는 갑자기 10,000명 넘는 시민이 시위를 벌이는데 이날 정부의 경찰이 총까지 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산에서만 7명이 총 맞아서 죽어요. 870명이 다치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사진을 못 보여주는지는. 김주열 군이 사망해요. 체류탄 맞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사진을. 이거 그리고 김주열 군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경찰들이 몰래 이 시신 갖다 버린 거였대잖아. 바다에다가. 그 바다에 갖다 버렸는데 바다 위에 뜬 거래잖아. 기가 차가지고 진짜로. 그죠? 김주열 군 사망이 드러나면서 이제 4.19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월 19일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위가 커져요.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커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4.19 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제 4.19 혁명이 시작됐어요. 막을 수가 없어.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그냥 막 경찰이 막 총 쏘고 막 진압하고 무차별 발포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승만 정부가 군대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출동 명령을 내려요. 근데 군대가 당시에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당시 군은 살짝 좀 어떤 느낌이면 군부 감성이 있어. 군부 정부의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좀 중앙집권화가 덜 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감성이 있어요. 당시 군대가 우리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린 개입할 수 없다. 이거 좀 흥미로운 점이 또 있는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당시 계엄사령관 송효찬 씨입니다. 송효찬 장군이에요. 송효찬. 이 송효찬 장군께서 계엄사령관이었는데 4.19 혁명 터지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4월 26일에 만나서 시민 대표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갑자기 시민 대표들을 만나볼 걸 권해요. 송효찬 장군께서. 이제 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만나라고 했을까? 눈 가리고 귀 막고 지금 자유당의 이기붕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눈 다치고 귀 다치고 다 그런 양반이라는 걸 송효찬 장군께서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해야겠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5명을 만납니다. 시민 대표를. 근데 5명 중 한 명이 누구였느냐? 역사 강사 설민석 선생님 있죠? 그분의 친아버지 설송웅이라는 분입니다. 그 5명 중 한 명이 이분이야. 이분이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본인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만났던 썰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하는 게 뭐냐? 하야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내가 하야하길 원해 지금? 정말로? 이렇게 물어봤대. 이걸 2번이나 물어봤대요. 원합니다. 그랬는데 창밖을 딱 보다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또 한 번 정말로 내가 하야하기를 원해? 정말로? 이렇게 2번이나 물어봤대요. 국민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싫어하게 된 이유를 저 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자, 4월 26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야를 발표합니다. 오전 10시 반에 내려오겠다는 거죠. 이제 대통령직에서 3가지예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그리고 이기붕 씨 공직에서 다 물러나게 하겠다. 선거도 다시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라디오 연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건 오피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주변인들의 증언인데 하야를 얘기해 놓고도 내가 지금 하야하면 진짜 이거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다. 이거 내가 지금 하야하면 안 된다. 진짜 이거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하야를 말해놓고 안 한다고 번복했던 적도 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 내부에서 측근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라는 오피셜은 아니고 조금 좀 누군가의 증언일 뿐인데 이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100% 믿을 말은 아니긴 한데 이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쌀. 자, 이렇게 이제 하야를 해.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거 경향신문인데 이제 하와이 출국하는 거야.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네. 자, 이제 오늘 이승만 편이 이제 끝인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첫 번째 라이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승만 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다양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교육의 영향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그 관념의 영향으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만 볼 거야 라고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쩌겠어요. 사실 간다요랑 간다요 컴퍼니 작가진들도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념이나 고정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직접 조사를 여러 가지 크로스 체킹까지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이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다요 컴퍼니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그런데 또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애매꼴랑한 사람이야. 복잡 미묘한 사람이야. 아주 복잡 미묘한 사람. 저희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양반이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대목은 정말 자주 보여요. 이승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면은 이 양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인정이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지금 나라꼴 개판인데 지금 누가 나 아니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성숙시키고 지금 발전시키느냐. 이런 멘트들도 정말 찐으로 진심 어리게 또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일단 간다요 컴퍼니 입장에서는 저희 작가진들도 그렇고 간다요도 그렇고 이승만 편 조사를 하면서 아주 입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알게 되고 단가도 참 안 나옵니다. 한 달을 진짜 써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에만 한 달을 썼어. 세상에 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3-4명이 조사했기 때문에 뭐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좀 유리한 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참 한 달이나 해먹었기 때문에 정말 좀 단가가 더럽게 안 나온다. 그런 말씀 또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번 이승만 편의 교훈은 입체적으로 정육면체 입체적으로 6개의 면이 있으면은 그 6개의 면을 전반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는 거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한 면만 보고 평가하겠다. 그건 적절하지 않죠. 자, 그렇게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1960년 8월 10일 다시 치릅니다. 4대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뽑혔었지만 다시 한다.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당선돼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고 장면이 총리가 됩니다. 장면 총리.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죠. 장면 내각. 의원 내각제가 시작돼요. 독일에도 메르켈 이모가 메르켈 총리였잖아. 대통령이 아니라. 독일 대통령 이 양반이에요. 처음 보시죠?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거야. 이 양반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장면 총리가 했었다는 거죠.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아베 내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장면 내각이라고 한다.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이 60년 8월 19일부터 스타트를 끊었다. 근데요, 이게 61년 1년도 못 갑니다. 61년 5월 18일에 끝나요. 왜? 이 5월 18일에서 이틀 전에 박정희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인 뉴트리 나도요 간다요 후원자 왕껌 당근 이카로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정 카노넨 이름없음 XX129XX 잘맨 마티아스리 갱다 탁성이 시우필 최영희 찬케일 태원선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포슈킨 노아이사 진우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